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있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주로 다루는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간략하게 이제 맛보기 정도로 이렇게 좀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여기를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이런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체계적으로 공법에서도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서가 나오고 정식 기본 강의가 시작되면 그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자세히 다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중개할 때 이 관련 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위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법상 규제는요, 자, 크게 둘로 나눕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과 그 다음에 거래 규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용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라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말하자면 제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뭡니까? 개별법에 따른 제한을 보면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벨트 제한 개발 제한구역 묶여버리면 자기 땅이 거기 있을 때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거기다 형지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축사를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공공복리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활용하자.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안 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였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였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또 접도구역에 따른 제한,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크게 다루지 않아요. 자기 땅을 뭐 처분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면서 설명할 거 있으면 할 텐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용 제한이니까 우리가 다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 규제, 이게 이제 실은 중요하죠.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입장이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다면 거래 당사자들에게, 특히 이제 취득하는 쪽에게 그러한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 규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오른쪽 109페이지 보시면, 자, 공법상 거래 규제 가지고 첫 번째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살펴보죠. 자, 우리는 자, 두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거래와 관련하여 이 거래의 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규제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자, 이러한 제도가 왜 도입이 되느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토지가 필요로 한 사람이 구입을 하여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내버려뒀다가 땅값이 뛰면 되팔겠다. 그래서 그 차익을 좀 얻겠다. 자, 이런 목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토지가 실질적으로 생산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것도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요, 상당히 또 중요하죠. 토지거래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공법, 즉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파트에서 우리가 또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해가지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렇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그 허가구역 지정 안에 있는 이러한 토지를 거래했을 때는 이제 투기적인 목적인자인지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요, 토지에 대하여 거래했을 때는 뭐 해라? 허가 받으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럼 이때 토지라고 해서 또 무슨 다 모든 면적 상관없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 일정 기준 면적이 있어요. 자, 그런 자세한 내용 공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밖이냐 해가지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가지고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공법 다루시고. 자, 토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니까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받지 않죠. 또 이때 거래는 어떤 거래입니까?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모든 거래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또 지상권 설정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도 유상 계약으로 이루어질 때 또는 이제 예약도 됩니다. 예약. 그래서 그런 거래만 또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 토지 거래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 소재에 관한 시군구청장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둘 중에 뭔가 결정을 하겠죠. 자, 허가를 해주면 이제 그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등기 이전할 때 가면 이제 등기 이전 해주고요. 이제 불허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불허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불복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하든가. 그럼 아니면 그럼 내가 내 땅 팔고 싶은데 당신들이 허가를 안 해주니까 내가 내 땅을 못 팔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대신 사라. 그래서 매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불복 절차를 거치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건데, 그 밑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나왔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자,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하필이면 또 농지입니다. 그럼 농지는 또 농지법상 규제가 있죠. 그럼 이렇게 농지법상 규제가 있을 때는 이걸 중복해서 다 허가를 받거나 뭐 농취증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뭔가 검증이 하나 이루어졌으면 다른 것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돼. 즉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나는 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농사 지을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검증 거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이 거민 제도로 가는 건 뭐냐? 니네 두 사람 사이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하겠다. 거래도 없으면서 부동산 등기 이전한다든가 뭔가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명의 이전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즉 그 거래에 의하여 등기가 이전되는지 이걸 검증하겠다 이건데, 허가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라 그러죠. 왜냐? 이건 제도의 취지가 달라. 자, 이 허가는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투기적인 목적인지 검증을 거치겠다. 그런 다음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냐? 투기적인 목적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냐 아니냐, 이걸 검증하는 내용이니까 규제하는 취지가 달라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한다는 거. 자, 이런 거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걸 막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규제가 꽤 까다롭고 또 처벌도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은 무효로 하고요. 그 다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30% 상당하다는 금액 이하 벌금해가지고 처벌 내용도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농지법상 규제를 보겠습니다. 자, 또 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이때 이제 거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만일 농지라고 합시다. 그럼 농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규제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그 한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의 뭡니까?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지를 농사 지을 용도로 써야지 투기 목적으로 내버려 두거나 다른 용도로 막 무분별하게 형질 변경해서 바꾼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농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사람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투기 목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농사는 짓지 않고 땅값이 뛰면 되팔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럼 농지가 환폐화되고 우리 먹거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다룬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뭐가 농지냐? 농지의 정의 이런 게 있어요.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 다루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법 배우시면서 다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지를 얼마만큼 보유해야 됩니까? 그런 제한은 없어요. 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상한은 일정한 면적만큼만 정하게끔 그 상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농지 소유 상한제인데 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자,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안 짓는다면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러고요. 두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이농한 자.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거나 또는 몸이 아파서 이제 농사를 못 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런데 얼마? 8년 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농촌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입니다. 요즘 뭐 주말 농장이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농촌에 갈수록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황폐화되고 버려지니까 이걸 좀 활용하자.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말을 이용하여 농지를 이제 좀 관리하면서 또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 그런 차원에서 농사를 좀 짓게 해보겠다 해서 도입된 게 이제 주말 농장 이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체계적인 농사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면적은 필요 없고 1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만큼만 이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지 소유가 제한되는 거 세 가지 그리고 얼마만큼 면적을 제한하느냐 자 이것저것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면 그때 농취증을 줘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이걸 발급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등기하러 가야 이제 말하자면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농지 취득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검증을 해라. 그런데 이제 이 농취증 같은 경우도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을 건지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갑니다. 간단하게 뭐 영농 계획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 작성해서 즉 나는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나름대로 이런 계획서를 써가지고 가서 검증을 거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진짜 농사 지을 목적이 있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 농취증을 발급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야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거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농취증은 어디 가서 발급을 받나요? 예. 자,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단이 찾아갑니다. 시, 구, 읍.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가서 이제 농취증을 발급을 받죠. 자, 그래서 시, 구, 읍면 찾아가서 발급을 받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써가지고 가라? 농업 경영 계획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농취증을 며칠 내에 4일 이내에 이제 발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들고 와서 등기 이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법률적 이런 걸 몰라도 되고요. 거기 110페이지 보시면 3번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발급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자, 이것도 실은 공법 파트에서 여러분이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농지법 파트를 가서 살펴보시면 이런 경우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고 이런 건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쭉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진짜 농사 지을 목적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구나. 그리고 투기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다. 이런 게 밝혀지는 거라면 굳이 이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발급 절차에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가지고 시구 읍면장한테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또 예외로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자, 이렇게 작성이 또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면제되느냐? 자, 무슨 목적인지 뭐 드러나는 경우죠, 일종의. 무슨 목적인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다.
자, 주말 체험 영농은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다. 그 얘기.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농지를 당분간 농사 짓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라고 행정청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거나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 전용 이렇게 허가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무슨 목적으로 한다는 건지 이미 검증이 거쳤잖아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농지법 파트에서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취증은 4일 이내에 발급해주면 등기 이전하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 토지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법에는 다루지 않고 이제 우리 중개사법 실무 파트에서만 다룹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토지를 또 취득을 하되 무슨 목적으로? 뭔가 이제 연구소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건물 빌딩을 짓는다든가 뭐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도 무분별하게 토지를 취득하면 안 되니까 우리 법에 따라 좀 검증을 거치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또 어떤 경우에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적용 범위는 그거예요. 자, 외국인 토지법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무엇을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라 건물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 토지를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하지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그럼 그런 데는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럼 이제 누가 외국인이냐? 뭐 이것은 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 외국인일 테고 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외국인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요. 나중에 외국인 직원 숫자가 절반이 넘거나 또 임원 숫자가 절반이 넘거나 또 자본금이나 의결권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외국 법인으로 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 외국인 토지법은 크게 중요한 게 신고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할 거냐.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냐.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제 시, 군, 구청장 찾아가서 신고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취득했다든가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계속 보유란 말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원래는 우리 국적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외국 국적, 즉 외국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대요.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토지를 취득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국적이 자, 이렇게 변경된 날로부터 또 6월 내에 신고해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신고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이 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허가 받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페이지, 자, 우리 112페이지 보십시오. 자, 허가 받는 경우는 이제 법에서 이러이러한 토지는 허가 대상이다로 직접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몇 개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 거기 보시면 자, 112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군사시설 지역. 자, 우리는 유일하게 아직도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이나 요충지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점령하고 있다가는 국가 안보에 좀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취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국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취득을 하든 말든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구역. 자,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또 무분별하게 막 개발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또 나중에 유물이 발굴될 거나 이런 거 생각해서 함부로 막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따져보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져보자. 그 얘기고. 그 다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환경을 막 무분별하게 개발한다 파헤치다 보면 이런 야생동물들이 어때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공동으로 존재하고 상호 좀 보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을 파괴하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그 무너진 생태계가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환경 보존도 중요하고 이들의 자연생물 또는 동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보존해서 가꾸는 거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함부로 개발해 가지고 터전을 이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런 데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는요, 허가 대상 토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같은 경우는 자, 보통 이제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도요, 마찬가지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처벌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 대상 토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규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별법에 따른 규제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이 꽤 많습니다. 자, 꽤 많은데 이걸 우리가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연관이 있는 거 그런 거 조금 배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 있죠? 자,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까지 다 알 수 있느냐? 쉬운 범위로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 모든 내용을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하는데 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다른 법률과 연관되는 그런 규제가 있는 어떤 물건을 중개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법률을 참고로 찾아보시던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법률만이 다는 아니고요. 이제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좀 더 다양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좀 농지법상 규제랄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토지법, 네. 자, 이런 내용들 몇 가지만 좀 규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제한 살펴봤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는요, 그렇게 출제 비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중개 대상물 상태 및 환경, 입지 조건 등에 관한 조사 확인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벽면 도배 상태랄지 내외부 시설 상태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환경 조건이나 입지 조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이런 것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봐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에 관한 파트는 자, 이것은 우리가 세법 시간에 배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된 세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서 거기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 할 때 충분한 설득을 하게끔 자, 브리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 교재 이제 114페이지 보시면 거래 예정 금액 미공시 중요 시설 물건이다. 그런데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의뢰인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내가 팔고 싶다. 이 금액을 예정 금액.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이게 거래 금액으로 바뀌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시되지 않은 중요 시설은 물건의 소유 관계. 자, 이것도 이제 직접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 확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항목 하나하나에 따라 방법 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자, 115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판매 활동 및 중개업 경영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요, 뭐 출제 비중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도 부동산을 판매하는 입장에서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빨리 거래를 성사시킬까?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요, 물건을 판매하는, 즉 마케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경영학에서 배우는 그 마케팅 이론을 조금 본따 가지고 와서 여기다 실어놨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 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영을 잘해서 우리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자, 이것은 이제 경영학에서 배우는 그 이론을 조금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이제 실어놨을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